그래서 고심하다가 이런 좀 어려운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얼마 전에 그 TV에 나온 화면이 뜬 건데요. 우리나라가 참 극단적이에요. 보면은 출산율 꼴찌, 자살률 1등, 삶의 만족도 꼴등, 뭐 노인 빈곤율 최악, 이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또 요즘 제가 참 그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배 현상인데요. 강남의 중학생 중에 절반이 일배랍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세월호 그 농성하시는 분들 앞에 가서 햄버거를 먹는 그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저도 한번 살펴봤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이 사람들이. 어떤 논리를 갖고 있나.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자를 혐오합니다. 참 이상하죠. 저희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전라도를 혐오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혐오합니다. 그 다음에 진보좌파를 혐오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 계시나? 이게 왜 그럴까? 근데 이 네 가지를 혐오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배 현상 혹시 생각해 보신 분,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이 네 가지 공통점이 뭘까? 이들 생각에. 사회적 약자. 예? 사회적 약자다? 무임승차라는. 네. 답이 나왔는데요. 무임승차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중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강남뿐만이 아니겠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여자를 혐오하는 이유가 데이트할 돈은 내가 낼 돈이 없는데 애들이 자꾸 뭐 물건 사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노총과 전교조가 일은 열심히 안 하면서 너무 많은 월급을 받아가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뭐랄까요, 부인할 수만은 없는 그런 점이 있긴 있습니다. 여자 문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저는 이것을 극우 파시즘의 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히틀러 때 아마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것이다. 또 하나, 헬조선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요새 뜨고 있습니다. 조선은 헬이다, 지옥이라는 뜻이죠. 청년들 사이에 굉장히 이게 인기 있는 사이트로 뜨는데, 여기 보면은 죽창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다는 거예요. 서로 칼 들고 싸우자는 얘기거든요, 지금. 무장혁명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극우파 시점의 확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근데 또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최근에 그 IMF가 추정한 우리나라의 앞으로 경제를 이제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숫자들이 그 구매력 평가 기준, PPP 기준으로 1인당 GDP가 1987년부터 이제 최근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최근인데요.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습니다. 거의 세계 유일하게 인구 5천만 이상 되는 나라 중에서 3만 달러에 이른 전 세계 6개, 7개밖에 없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고요. 딴 나라들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는데, 그리고 최근에 그리스를 능가했고, 스페인을 능가했고, 이태리를 능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인당 GDP가. 근데 IMF가 예측하기로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일본과 영국과 프랑스를 능가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한 5년 내지 한 7년 사이에. IMF가 원래 좀 잘 못하죠. 우리나라 위기 때도 개판쳤는데 이렇게 예측을 잘 못한 건지 이번만은 예측을 잘 하기를 기대하는데요. 어쨌든 이 표를 보면서 외국에서 보는 시각, 거기 우리 국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그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저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빈부격차의 급격한 확대가 최근에 일어났다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위 10%의 소득이, 그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영국은 1980년도부터 이제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는 1996년도부터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국가였는데, 속했는데, DJ 정부 시절, 노무현 정부 시절 엄청난 속도로 지금 빈부격차가 나빠졌고요. 그래서 영국을 능가했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시절 굉장히 나빠졌고, 아마 지금 박근혜 정부 시절 아마 이 정도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나쁘다는 미국을 아마 지금 능가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참고로 이 데이터는 2012년까지의 데이터입니다. 김남경 교수란 분이 만든 건데요. 그러면 상위 1%는 어떨까? 1%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극단적이진 않습니다. 미국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1%가 다 가져간 게 아니라 그 밑에 9%가 많이 가져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사회 계층을 이렇게 그려보는데요. 상위 1%가 약 1,500만 원 넘는 사람들이 약 상위 1%입니다. 그 다음에 그 10%가 약 월소득 400만 원이 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가 이제 90%가 존재하는데, 평균적으로 2,000만 원, 600만 원, 월소득 100만 원 수준입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90%의 사람들이 100만 원인데, 물론 여기에는 실업자도 있고 20세 이상 노인도 포함해서 20세 이상 모든 성인을 기준으로 한 거고, 이게 국제 표준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1%가 12%를 가져가고 9%가 33%를 가져가고 나머지 90%가 55%를 가져가는 세상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1%는 재벌, 전문직 자산가 이런 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60만 명 정도의 9%가 공무원 대부분 여기 속합니다. 대기업, 그 다음에 공공부문, 자영업 일부가 속하죠. 근데 나머지 3,600만 명, 여기에 보면 정규직은 600만 명밖에 되지 않고 비정규직이 600만 명, 자영업자와 가족 1,000만 명, 전업주부 700만 명, 청년과 실업자 300만, 노인 400만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노인이 65세 이상이 약 한 65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죠. 어쨌든 이런 사람들을 일종의 착취하는 구조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고요. 특히 지난 한 15년 사이에 이 부분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이 늘어난 이유가 바로 어쩌면은 아까 일베들이 미화하는 전교조와 민노총의 어떤 민주화 세력의 어떤 기득권의 확대, 모든 이런 현상이 아닌가라고 보는 것이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얘기들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새누리당은 상위 1%의 이익을 대변하고 관찰하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새정치연과 진보당은 바로 이 9%에 해당되는 교수, 전교조, 공무원, 대기업, 공기업 노조를 대변하는 집단이고,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수많은 그 정책들을 집행하는 걸 보면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산층, 서민, 빈곤층을 대변하는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당이. 딱 양당 구조죠. 이런 구조가 지속되는 한 이런 빈부격차는 계속 더 확대될 것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그려드린 그 상위 소득 분포에 보면 참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한 1907년경부터 2043년까지는 이게 빈부격차가 굉장히 안 좋았고, 그 다음에 45년부터 한 80년까지는 빈부격차가 상당히 완화됐는데, 그때부터 다시 확대되는데 약 한 36년 정도 주기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때 이제 소위 경제학적으로 학자를 보면 아담 스미스나 이런 레옹 발라 같은 사람들이 이제 시장 경제에 대한 이론을 확립하면서 그 부작용으로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빈부격차가 급격하게 나빠졌고, 그 결과가 저는 1, 2차 세계대전이라고 봅니다. 그래갖고 이때 파시즘이 일어나죠. 제가 아까 파시즘 얘기, 빈부격차가 극도화됐을 때 파시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데요. 이런 파시스트가 나타났고, 그 결과 이제 전쟁에 대한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대단한 피해가 있었죠. 그 후에 이제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 일종의 그 공산주의적인 평등사회를 추구하는 칼 막스의 이론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인즈의 어떤 그 국가 사회주의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복지국가에 대한 추구로 이 1945년부터 1980년대까지는 굉장히 평등한 세상이었습니다. 세계가. 그러다가 이제 80년, 70년대 후반에 이 복지국가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특히 이제 영국에서 이런 심각한 복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죠. 베이건과 이제 대처가 소위 새로운 소위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세계 경제는 발전했을지 모르지만 빈부격차는 빠르게 지금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체제 경쟁에서 공산주의는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그 이론의 기초가 된 게 이런 하이에크나 밀턴 프리드만 같은 사람들이 이제 신자유주의 이론을 기초를 세우는데, 이게 이제 한 3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붕괴하게 됩니다. 월스트리트가 이제 붕괴되고 유럽까지도 붕괴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면서, 지금 그동안 세계 역사에서 경제 원리를, 경제 이론을 설파했던, 그래갖고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론들이 이제 거의 이제 영향력이 떨어지고 세상을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세계가 온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새로운 정치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게 세상 사람들, 그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아직 누구도 새로운 세계가 어떤 그 경제 패러다임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합의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일부 얘기는 나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최근에 작년 5월, 끝나서 4월 달에 이런 얘기 있었죠. 야권 그 대선 주자들이 경제 패러다임을 뭔가 얘기해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선 때 분배만 외치다가 대선에 패배한 과거를 반성하면서 이 대권 주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문재인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론 얘기하고 박원순 시장은 이제 복지 성장론,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는 공정 성장론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크게 호응이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야권에서는 포장만 바꾼 또 다른 분배론이다. 예를 들면 이런 뭐 소득을 올린다는 거는 일종의 임금을 인상한다는 건데 과연 이게 될까?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이 얘기하는 복지를 확대하는데 과연 복지 확대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도 과연 새로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성장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거라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아직 대답이 없는데요. 제가 그래서 나름대로 한번 주관적으로 새로운 모델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과 상의하고 싶어서 오늘 제시를 할 건데요. 지금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19세기, 20세기까지만 해도 자본과 기술과 자원과 노동이 항상 부족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요소가 부족했고, 그 다음에 한계비용 증가의 법칙이라고 해서 뭔가 생산을 더 하면 많이 할수록 가격이 올라갔죠. 노동자들을 많이 구하려고 그러면은 그 잔업수당을 줘야 됐고, 그 다음에 자본도 상당히 그 이자가 비쌌죠. 그 다음에 자원도 석유 같은 게 굉장히 비쌌고, 이런 시대였는데 21세기 오면서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자본 굉장히 풍부하죠. 이자율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뭐 투자하겠다고 지금 돈들이 줄 서 있고, 기술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지금은 인터넷 찾으면 웬만한 기술은 다 쉽게 얻을 수 있죠. 자원도 굉장히 지금 싸졌죠. 석유값이 굉장히 폭락하고 있고, 노동도 굉장히 과잉입니다. 지금 일할 사람은 많은데 지금 일자리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소 과잉 시대로 굉장히 큰 변환이 지금 이루어진 것 같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한계 비용이 제로가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로 생산하는데 옛날에는 추가로 생산할수록 비용이 더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생산을 늘릴수록 비용이 확 떨어지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 이론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고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고 어떤 노동과 이런 고용에 관한 일도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는 우리가 그 경제 정책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 한계 비용 제로를 얘기한 사람이 제레미 리프킨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책을 썼고요. 그래서 이런 공급 시대, 이 공급 부족 시대에는 노동 가치설이라는 게 상당히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노동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하고 노동의 힘이 바로 생산과 어떤 밀접하게 관계된다라는 것이 거의 모든 경제학의 핵심 이론이었고요. 거기서 이제 노동과 자본의 갈등 문제가 심각했죠. 근데 21세기는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수요가 부족합니다. 생산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특히 중국에서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생산하는데 살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온 거고요. 그래서 이때 뭔가 새로운 가치를 얘기할 때 저는 이게 제가 주장하는 건데 질서가치설이라는 단어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노동가치설과 대비되는 뜻에서 질서가치설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제 좌파 우파를 설명할 때 칼 마르크스나 이제 케인즈 같은 부류, 국가를 중요시하는 부류고 평등주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좌파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쪽은 주로 노동가치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이에크나 이런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는 자유, 시장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다. 자본의 힘, 자본가의 힘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 이제 우파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제가 이제 새로운 시대에 이런 질서가치설, 소위 질서 자유주의와 관계 있는데요. 이런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굳이 좌파 우파 아니면 뭘까? 저는 상생파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서로 같이 상생하는, 같이 잘 사는 사회 질서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질서에 대해서 사람들은 약간 오해가 될 수 있어갖고 제가 질서가 도대체 어떻게 가치를 창출하느냐 그 문제를 설명할 때 대개 이제 제가 스마트폰을 갖고 얘기합니다. 우리 김 소장님 이거 좀 빌려주세요. 이 스마트폰이 소재는 여기 플라스틱과 약간의 유리와 금과 아주 미량의 리튬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반도체도 결국은 이제 아주 극미량의 원소들과 실리콘, 그러니까 모래로 만들어졌죠. 이 원가로 생각하면, 원료의 가격만 생각하면 5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70만 원에 팔 수 있을까? 그건 이 안에 고도의 질서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런 70만 원어치 노동이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죠. 노동력은 여기 아마 10만 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원재료는 5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건 왜 이렇게 비싸냐? 거기에 질서가 부여된 거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기업의 질서. 그러면 스마트폰을, 같은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삼성전자는 이거 하나 팔아갖고 10만 원 이익 남기는데 애플은 60만 원 이익 남깁니다. 80만 원에 팔아갖고. 그 차이가 뭘까? 바로 그 기업의 질서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또 근데 같은 스마트폰을 만들었는데 노키아는 왜 망했을까? 기업의 질서가 달랐던 겁니다. 새로운 세상의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질서를 가진 것이 애플이었고 노키아는 그 질서에 따라가지 못해서 망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제품도 그 가치의 가장 큰 부분이 이제는 질서에서 나오는 것이고 질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고 그런 훌륭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의 질서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왔다는 거고요. 국가의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래도 이런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북한은 근처에도 못 가잖아요.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 같은 민족인데, 같은 역사를 가졌는데. 그럼 미국은 이런 뛰어난 제품 만드는데 핀란드는 왜 망했을까? 그 다음에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의 독일이나 그런 네덜란드는 그 큰 어떤 기초의 차이는 없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까? 바로 국가의 질서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결국은 어떤 질서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국가도 잘 살 수 있고 바뀔 수 있고 제품도 바뀔 수 있고 그런 기업도 성패가 갈린다는 개념에서 바로 질서가 어떤 가치의 원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종의 복잡계 경제학과 그 진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그 찰스 다윈의 진화론과 이런 바이노커라는 사람이 쓴 책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9%의 새정년과 진보정당은 이런 노동가치설에 입각해서 아직도 공무원 고임금 노조 이런 복지 같은 것을 지금 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 세무제도는 재벌과 이권과 독과점을 추구한 자본주의의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이 90%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신세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질서가치설인데 그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제가 낭비경제에서 검약경제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요즘 이제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낭비경제 얘기하냐면요. 제가 여러 가지 저는 이제 기업 활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요. 그리고 창업을 해서 한 20년간 10개 이상의 기업을 창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새누리당과 새정년의 적대적 공존과 관료 주도 정책이 엄청나게 많은 낭비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낭비에서 약간의 상당한 이득을 얻으면서 국가 전체는 피해를 주면서 하위 90%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구조가 고착되어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경제성과를 GDP로 측정한다. 그 다음에 국가와 공무원이 바로 그 기준에 의해서 경제정책을 구사하고 또 하나는 케인즈 이론이 약간 잘못 해석됐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료들은 뭔가 경기 침체나 이런 일이 있으면은 국가 재정을 쏟아갖고 그 경기를 부양하면서 굉장한 낭비를 하죠. 근데 케인즈가 처음에 케인즈 이론에 따라서 소비가 미덕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케인즈가 이런 그 재정 부양 이론을 얘기했을 때는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쓰라는 것이지 만성적으로 이런 걸 쓰라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자료를 보면 세금 낭비 지금 MB 때 4대 강으로 약 40조 원을 낭비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자원의 결도 약 40조 정도 지금 낭비를 했습니다. 도대체 국민의 세금을 걷어갖고 이렇게 낭비를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사자방 해갖고 방위산업도 약 20조 원을 낭비했다고 하죠. 국민의 세금을 이런 식으로 낭비해도 되는 건지, 도대체 왜 이런 구조가 고착될까? 그 이유는 바로 낭비함으로써 엄청난 이득을 얻는 집단이 있는 겁니다. 특히 그 상위 1%가 엄청난 이득을 얻겠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9%도 상당한 이득을 얻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58조 원의 국고보조금을 노리는 도둑들, 그 다음에 19조 원을 매년 쏟아붓는 R&D 사업, 여기에 어마어마한 낭비가 있는데 과연 여기서 누가 이득을 얻을까요? 교육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씁니다. 약 8% 가까운 GDP의 8% 쓰고, 특히 사교육 분야는 어마어마하게 쓰는데 우리의 교육의 결과는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아이들이 너무나 불행하고, 교육 끝나고 나서 대학교 수준 됐을 때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실력이. 도대체 왜 이런 낭비가 있을까? 그리고 지나치게 많죠. 80%나 대학을 가게 되면 형편없는 나라가 되는데 나와서는 그 쓸 수가 없잖아요. 직장은 갈 수가 없으니.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도대체 대학 입시 전형 교료가 3,186개랍니다. 도대체 이런 어마어마한 낭비를 누가 유발할까요? 저는 대학 교수와 사학재단과 공무원들이 이런 걸 일부러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어마어마한 낭비에 대해서 누가 이익 보나요? 대학 교수들이 이익 보죠. 공무원들이 이익 봅니다. 누가 손해를 보나요? 학부형들과 학생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잖아요. 그죠? 의료원 볼까요? 여기 의사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갑자기 갑상선암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과잉진료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도대체 누가 이익 보나요? 과잉진료 하면? 주거 볼까요? 우리나라 주거, 우리나라 그 건축 기술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쪽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지금 560만 명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인구의 10%가 넘습니다. 주거가 아닌 데서 사는 사람들. 도대체 이렇게 세계적으로 그 발전한 나라에서 이런 나라가 있나요? 엄청난 그 낭비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너무나 많은 분야의 낭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게 지난 한 30년간의 어떤 관성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낭비 유발 사회. 이것이 어쩌면은 우리가 못 사는 결정적인 이유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런던에 한 4년 살았고 뉴욕에 8년 살면서 세계 각국을 많이 돌아다녀봤는데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심하게 낭비하는 나라들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GDP는 많은데 못 살죠. 당연하잖아요. 그죠? 같은 집도 예를 들면 그 집의 수입이 한 달에 예를 들면 500만 원인데 누군가가 낭비하면 결국 원말에 잔고가 없습니다.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낭비를 하면 소비는 증가합니다. 그렇죠? GDP가 증가하죠. 그렇지만 재산은 감소합니다. 스톡이 감소하는 거죠. 그 다음에 GDP는 증가하지만 국부는 감소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경제의 기조는 낭비를 유발하는 경제 구조를 아주 고착화시켜 왔다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소수의 이권 집단, 상위 1%와 10%가 유리하고 대다수 국민은 가난해지는 구조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거꾸로 뒤집지 않으면 아무리 GDP가 올라가도 우리 국민들 잘 살 수 없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거죠. 그래서 낭비 경제에서 검역 경제로 바꾸자는 게 제 주장인데요. 이 검역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인색하다는 것은 좀 다른 거죠. 사치나 낭비하는 반대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그 전기 같은 경우 보면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전기를 낭비하는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지금 다 이때부터 급격하게 전기 사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온실가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전기를 90년도부터 이런 속도로 많이 생산을 해야 될까? 여기에서 이익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원자력 발전소 짓는 사람, 그 관련된 공무원, 그 다음에 이것을 싸게 쓰는 어떤 이런 기업들, 현대제철, 포스코 전자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자원은 파괴되고 그 외국에서 그 석유 수입이나 석탄 수입은 낭비되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런 전기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세금을 한 30조 정도 부과하자. 전기값을 한 1.5배 국제 수준으로 올리면서. 그래서 바로 낭비를 줄이는 것이 국가 발전의 핵심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기존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택도 없는 얘기죠. 사실 이런 주장하면 헛소리 같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영화력발전소에서 어마어마한 그 폐열을 바다를 시켜갖고 없애버립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파이프를 실어갖고 여기다가 뜨거운 열을 공급하면 약 한 300만 이상의 난방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걸 왜 안 할까? 여기 있는 가스 사업자들, 열병화 발전소 사업자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근데 이게 단순히 낭비가 우리가 아껴 써갖고 좀 돈 좀 뭐 저축 좀 더 하자는 사고가 또 다른 대단한 잠재력이 여기서 나옵니다. 뭐냐면은 이게 이제 최근에 올해 5월달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약진하는 회사들의 기업 가치입니다. 샤오미라는 회사가 46조 원이 됐어요. 이 회사 생긴 지 5년밖에 안 된 회사입니다. 지금 현대차가 32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생긴 지 5년밖에 안 되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가 어떻게 46조가 됐을까? 우버라는 회사가 자동차 공유하는 회사죠. 41조입니다. 알리바바는 아시겠지만 200조로 지금 삼성전자보다 커졌습니다. 웹사이트 운영하는 회사죠. 그 다음에 드론을 만드는 DJI라는 회사가 얼마 안 되는데 8조를 보고 있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이 바로 이 검역경제와 관련된 겁니다. 보면 샤오미라는 회사 같은 이런 스마트폰 삼성전자의 80만 원짜리를 거의 같은 성능의 것을 20만 원에 만들어서 팝니다. 성능 차이 거의 없어요. 이 검열이죠. 그죠? 왜 여기다 80만 원 줘야 되나요, 우리가? 20만 원짜리 쓸 수 있는데, 거기에 엄청난 사업 기회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타타라고 하는 자동차. 500만 원입니다. 잘 굴러가요. 인도 차입니다. 이게 바로 검열 경제죠. 왜 우리나라 지금 현대차가 고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비싸게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루갈 에코노미, 검역 경제 핵심이 뭐냐면 보통의 상품을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비싸게 팔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현대차 전략이 이거죠. 좋은 상품을 비싸게 팔면 이게 지금의 패러다임인데요. 검역 경제 패러다임은 이런 같은 수준의 좋은 상품을 파격적으로 싸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프루갈 에코노미죠. 여기 혁신이 필요한 거죠. 혁신 경제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프루갈 에코노미 어떤 추세가 지금 전 세계의 경제를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버 같은 거 잘 아시죠? 누구나 자기가 차가 있고 시간이 있으면 나가서 택시 운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금지시켰죠. 이 회사가 지금 몇십 조의 지금 가치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이거는 자기가 집에 방이 있으면 호텔 숙박업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플랫폼이죠. 이 회사들 회사 가치가 10조가 넘었습니다.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뭐냐? 이게 바로 관계 비용 제로죠. 자기가 집이 있는데 노는 방을 가치를 만들었어. 비용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자기 차가 있는데 내가 남는 시간에 운전을 했어. 관계 비용이 제로잖아요. 근데 엄청난 가치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재산이 집인데 집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방을 2개밖에 안 쓰고 3개 쓰잖아요. 그죠? 차를 그 다음에 많이 갖고 있는 게 차입니다. 한 5억 대인가 굴러다니는데 그 5억 대 구조에서 하루에 2시간 반 쓰는 걸 3시간 쓰는데 추가 비용이 없잖아요. 이게 바로 관계 비용의 제로고 이게 바로 프루갈 에코노미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뭐 금융에서 핀테크라는 것이 나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금융도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생의 낭비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가 그 노동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건 잘 아실 텐데 결과적으로 청소년들 불행하고 청년 불행하고 장년층, 노년층 다 불행합니다. 우리 조금 아까 이동학 소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갖고 결과적으로 유전자를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 이동학 소장 훌륭한데 장가를 못 가잖아요. 저출산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 이 훌륭한 인재들이 애를 못 낳으면 어떻게 돼요? 유전자 낭비되잖아요. 이거 참 큰일입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귀중한 자산이 지금 낭비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공유경제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공유경제 아까 말씀드린 우버, 에어비앤비, 페이스북 같은 것과 있는데 이 검역경제의 공유경제는 부분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스트 패션이라든가 핀테크라든가 이런 샤오미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세계를 주도할 것인데요. 저는 이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수요 부족, 공급 과잉 수요 부족 시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약 70억 명 되는데 이 중에 한 20억 명 내지 30억 명 정도만 문명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한 3, 40억 명은 지금 굉장히 인류를 구원하는 사업이고 자원 낭비를 없애는 산업이고 그다음에 그 환경을 보호하는 산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검약 경제를 통해서 단순히 아끼는 게 아니라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팽배해 있는 낭비 경제와 이권 경제는 결과적으로는 매출과 고용을 축소합니다. 근데 이 검약 경제, 혁신을 통한 검약 경제는 결과적으로 매출과 고용을 확대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상위 10%의 이권을 지금 감소할 겁니다. 이권 경제를 못하게 되니까. 낭비를 덜 하니까. 그렇지만 하위 90%의 재산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공급 과잉 시대에 수요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약 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하위 90%를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위 10%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패러다임, GDP 성장, 낙수 효과, 노동가치설, 경쟁과 대립의 패러다임에서 삶의 질을 향상하는 걸 목표로 하고 분수 효과, 질서가치설, 상생 질서를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라는 새로운 사고 구조를 가지고 갖는 것이 아마 21세기 이후에 세상에 제대로 된 어떤 모습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새로운 문명의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대한정치 세력이 태어나길 바라고 같이 이루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